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총선 전망입니다. 전망. 두 개의 강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강은 낙동강과 한강이고요. 낙동강은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으로서는 성지이자 민주당으로서는 호남 28표와 지금 21대 총선의 낙동강 벨트의 5석이 거의 등가일 정도로 중요한 의석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호남으로 고립됐을 때 일부 영남권 의원들과 손을 잡아서 탈출해왔던, 그러니까 물론 중원부터 수도권으로 확산됐지만 노무현 또는 김영춘 이런 그 일부 영남권 의원들과의 이 손잡음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수를 하자 5석, 지금 총 6석 중에 PK의 6석 중에 5석이나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5석을 정말 회복이 아니라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성이 아니라 저는 플러스 알파도 못할 것 같아요. 현재 부산 경남의 어떤 민심이나 흐름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명종대전이다. 개항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상당히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붙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만약 진짜 실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아마 수도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명령대전이 벌어지는 개항을의 판세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송파병이에요, 서울. 그리고 인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송파병을 주목하는 이유는 보수정당에서 송파병을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2012년도. 그때 이겼을 때 보수정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얻었어요. 152석인가 3석을 얻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은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도 얻을 수 있고 일당이 될 수가 있다.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데가 사실 마포갑이에요. 마포갑이 이번 총선에서의 각 당의 어떤 상황을 집약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여기서 계속 하다가 지금 컷오프가 되고 이지은 이제 총경, 이제 여성 총경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 부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2대째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노웅래 의원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아까 전에 한강벨트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부동산 붐업이라든지 지역 이슈가 되려면은 사실은 가장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가 마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 공천받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에서 조금 이게 젊은 바람을 일으키려는 약간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적인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완전 접전입니다. 저희들은 내린 결론이 이번 총선은 바둑으로 치자면 개가 바둑이다. 끝까지 봐야 된다. 이거는 끝내기에 아차수가 승부를 바꿔버리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단독 가반은 없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150석 넘는 정당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독 가반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소야대 국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여소야대지만 여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기도 보면 142석까지 되면 지금 지난번에 105석 정도 110석인가요? 103석이었죠. 86하고 100석.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여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마이너스 썸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례만 따지면은 지금 양쪽이 합치면 국민의힘을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 지역구 투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지금 개혁신당에 나와 계신 양경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좀 죄송한데 제3지대는 차타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아닐까. 저는 다수당은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예측을 해보라고 하면 범야권은 한 165개, 그리고 범여권은 한 135개 그 정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2020년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103석 얻었거든요. 거기서 10% 미만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민주당이 45곳을 이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다 송파병까지 이겨가지고 45곳을 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겼어요. 그래도 148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는 그러한 선거 승리를 이루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해요. 견제론이 너무 강하고, 대통령께서 어제 오늘도 이제 강원도 가서 야 보건의료 데이터도 해줄게, 뭐 케이블카도 다 해줄게, 그리고 뭐 자 공공기관 의료 뭐 인력 채용하면 1,800만 원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 지금 쏟아내는 것에 대한 좀 국민적인 거부감과 견제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국민의힘을 145석하고 민주당을 137 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조국혁신당 5석, 정의당 5석, 개혁신당 4석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국민의힘을 이제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40석 정도로 맥시멈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단독 과반이 없어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얻었던 데와 지금의 정권 뭐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거를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지금 39대 54예요. 여전히 15%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대통령 긍정 부정이 이게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권 견제론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갤럽 기준으로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여당 지지하겠다가 39, 민주당 지지하겠다가 35, 그리고 제3지대 지지하겠다가 16이거든요. 그걸 두 개를 합치면은 제3지대랑 민주당 합치면은 39대 51이에요. 대부분의 지역구가 다 양자구도예요. 그러면 3지대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간신히 과반을 넘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론이 강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역대 14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심판론으로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당이. 2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이 야당이 이겼는데 나머지 6번이 모두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모두 다 야당이 심판론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긴 결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지율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30%대였다. 30% 중후반대였다. 세 번째, 자꾸 4년 전에 총선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년 전의 대선과 2년 전의 지선과 비교를 해보자. 4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지만 대선 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얻었는지, 또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얻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8번의 선거를 다 더해봤어요. 8번의 선거를 뭘 더했냐면 의석수를 총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정당 계열은 8번의 총선 동안 1072석을 얻어서 8로 나눠봤더니 134석입니다. 진보 계열 정당은 954석을 얻어서 8로 나눠봤더니 지금 119석이에요. 134석과 119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수 정당이 가장 많이 얻었던 것과 가장 적게 얻었던 최소 의석수를 편차를 봤더니 50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은 최다 의석이 180에서 최소 의석 79석으로 101석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보수층은 굉장히 두껍다.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런데 진보층은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길 때 이겼다고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밀집하다가 나머지 어떤 부분들에서는 낮아요. 여기서 지금 20대, 21대, 17대로 보시면 180, 123, 120 152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긴 이유가 다 외적인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뭐랄까요? 탄핵 같은 그런 외적 변수가 클 때 이겼다는 겁니다. 정치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선 개혁신당이 빅텐트 만들 때 그때 빅텐트 하는 명분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 거대 양당 기득권을 도대체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그 말을 썼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거대 양당의 기득권 하면 제일 가장 문제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1인 중심으로 지금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승자 독식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극한적인 진영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 정치 가야 할 길은요, 대화 타협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적대감만, 거부감만 이렇게 더 키워나가는 형상이거든요. 이래서는요, 정치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은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호 존중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도 만나시고 야당 지도부도 여당이 하는 정책 좋은 정책이면 찬성해주고 이렇게 대화 타협 조정하는 그러한 정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2대 총선 이후에 한국 정치에 가야 할 길은 2032다입니다. 모두 발언을 2032도 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개헌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개헌 계속 안 돼요. 왜? 서로 매칭이 안 되거든요. 총선과 대선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2년에 대선이에요. 그리고 2032년에 총선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총선이 12월 달에 있고 대선이 5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같이 있더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12월 총선이 3월 총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총선, 그러니까 2032년에는 3월에 대선, 3월에 대선하고 4월에 총선을 해요. 한 달 간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달 간격이니까 한 대 몰아 할 겁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주장했어요. 함께 하자라고 주장했고 몇십억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차근차근 될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투표를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괄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할 투표보다. 몰아서 그래 권력 한번 몰아서 해보자.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개헌을 그 전부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개헌을 이번 놓치면 20년 또 간다. 여야가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7년 대선 때부터 또는 그 지금 24니까 8 더하면 2032구나.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 다음 대선과 다음 총선부터 2032년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를 여야가 함께해서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진영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개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단일화로 한 달씩은 논쟁을 하느니 정책 연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꼭 이게 개헌 사항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나 뭐 법학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헌을 하지 않아도 그거는 결선 투표제 정도는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2032년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멉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 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이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필요한 것들은 좀 서로 좀 하자. 유불리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유불리 없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